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을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도 한번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찍어서 선생님 일단 블로그에 올릴 건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영상을 공유할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 별명은 열정윤리예요. 열정윤리.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하자. 늙을 때까지. 그죠? 늙어서 수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했어요. 열정윤리. 오늘 윤리학의 분류 중에서 뭐에 대해서? 메타윤리학.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지방에 살다 보니까 사투리, 사투리를 좀 주의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억양이 들어가고 있죠? 그지? 윤리학의 분류고 메타윤리학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 메타윤리학의 그 목적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혹은 탐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메타윤리학 한번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의 한 분야이죠. 윤리학의 한 분야이고 이때 말한 이 메타라는 것은 땡땡 더 높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끊어서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윤리학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에서 기존 윤리학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기존 윤리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윤리학이다. 기존 윤리학에 대해서 더 높은 곳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윤리학이다. 고로 여러분들 분석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사람들의 A 윤리학자, B 윤리학자에 따라서 그 분석이 달라져야 될까? 아니면 똑같아야 될까? 가치가 이 분석이 옳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논쟁을 해야 될까?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석이 나와야 될까?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춰야 될까? 가치 개입적인 성격을 갖춰야 될까? 메타윤리학의 성격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석할 때의 방법은 가치가 개입되어야 될까? 아니면 가치가 중립이어야 될까? 동그라미 해볼까? 어느 쪽에? 이거 했나요? 했죠? 그죠? 메타윤리학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할 때는 가치 중립적인 방법을 써서 가치 중립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끝! 아니죠. 분석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 선생님 이 말이 뭐죠? 한번 풀어서 적어볼까요? 자,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해? 응. 메타윤리 다시 돌아가게. 메타윤리학이라는 할 때 메타라는 것은 한 차원 더 높다라는 뜻이죠. 기존 윤리학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분석을 하는 윤리학이다. 이때 분석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A 윤리학자, B 윤리학자 다 달라야 돼. 다 다르고 서로 막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개입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지. 사실 메타 윤리학자들은 그때 굉장히 많은 쇼크를 받았어요. 어떤 학문에 쇼크를 받았냐면 바로 과학이야. 메타 윤리학자들은 바로 이 그때 당시에 이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되었어요. 과학이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풀고자 했던 그런 물음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성립이 가능하려면, 자,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고 성립 가능하려면 과학과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과학과 같은 방법이 뭐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뭐 합니까? 사색합니까? 기존의 윤리학처럼 사색하고 사유하고 막 골똘히 막 허공을 쳐다보면서 삶이 무엇이고 이데아가 어디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죠? 눈 똑바로 뜨고 관찰하고 또 뭐 실험 해서 그 과학자가 탐구하고 있는 연구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잖아요. 그죠? 검증. 중요한 단어가 네, 증명하고 검증하는 이런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뭐라고 할까? 경험적? 경험적? 뭐라고 한다고? 맞아. 경험적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메타윤리학자들 여러분들 메타윤리학이 뭐라고? 메타윤리학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방법이 보다 가치 개입적인 방법이다. 가치 중립적인 방법이다. 가치 중립적인 방법을 써야지 A, B, C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얘기 하면 돼.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를 개입을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분석을 하는 것을 하나의 탐구 방법으로 삼아서 결국 목표는 뭐다? 윤리학의 하나의 학문적 가능해?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야.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메타 윤리학의 목표는 윤리학의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해? 이것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타임 쉬고 그러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메타 윤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 포인트는 바로 학문에 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겠죠.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윤리학자들이 해왔던 그런 방법 말고 뭐 사색, 뭐 성찰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써서 증명 가능한
증명 가능해야지 그것이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윤리학도 이제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증명하고 검증하고 검증 아니라 경험적인 방법을 쓰자라는 거죠. 자, 메타 윤리학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누구라고요? 유명한 분석 윤리학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라? 침묵해라. 즉 분석 윤리학자로서 비트겐슈타인은 앞으로의 우리 윤리학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즉 말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하고 눈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윤리학을 연구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된다.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자. 연구하지 말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 메타윤리학 한번 노트 필기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윤리학의 중에서 메타윤리학. 다시 메타윤리학은 더 높은 차원에서 윤리학을 바라보면서 뭐 해라? 분석하는 윤리학이다. 이 분석해서 뭘 추구하는 거죠? 이 메타윤리학의 학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한 번 더 풀이해 볼게요. 자,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나? 다시. 자, 그때 당시에 어떤 학문이 발달되었다라고 했죠? 맞아. 과학. 즉,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도 윤리학에서 적용을 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죠? 경험적 방법이라 그랬죠. 우리가 경험적인 방법. 선생님 경험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거지. 실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과학자처럼
관찰, 실험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학문이어야지 학문인 거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기존 윤리학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뭐 얘기하라 그랬어? 이거 비트겐슈타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룬.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맨 위에 메타윤리학이라고 적고 자, 메타윤리학의 목적이 뭐라고?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해? 이것을 한번 밝혀보자라는 거죠.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해? 그렇지. 그럼 두 가지 입장이 나올 수가 있죠. 메타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두 가지 입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 윤리학도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이 있고 아니야. 학문은 아닌 것 같아. 학문으로서까지 자격은 없어. 학문으로서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입장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메타윤리학은 뭘 연구를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옳다. 자, 이러한 윤리적인 판단이 있으면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진리라면 왜 진리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분석하라 그랬죠?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옳다. 이런 윤리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이 옳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지금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뭐 신의 명령이니 아니면은 개인의 실천 이성에 따르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이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하나하나의 의미, 옳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이런 윤리적인 판단에서 쓰이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지? 이거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뜻을 풀이해보고 정의 내려보고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지.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연구한다? 용어. 용어? 윤리적 판단에서 쓰이는 의미. 용어의 의미를 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옳다? 옳다가 뭐야? 그러면 A 행동이 좋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 선이라는 건 뭐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런 용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윤리적인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 자, 추론, 논리, 타당하다. 타당하다라는 거 뭐죠? 맞는지 그른지 그것을 따져보는 거고, 추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추론이라는 거는 어떠한 도덕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근거가 있고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죠.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주장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도덕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추론 과정에서 A에 속한 근거가 옳은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맞는지,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타당성이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따지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그런 연구를 학문의 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심화로 가자면 윤리적 추론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따져본다. 여기서 무슨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어라는 사람이 기존 윤리학자들이 썼던 주장 중에서 어떤 주장을 이런 메타윤리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뭐가? 자연주의적 오류다 라고 종래의 윤리학자들이 많이 써왔던 그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윤리적인 추론 과정을 비판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죠. 어떠한 근거로부터 판단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추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추론. 그러면 이런 판단을 내려보자. 사람은 쾌락을 좋아해. 인간은 쾌락을 좋아해.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해야 해. 여러분들 뭔가 감이 왔나요? 자, 이런 근거에서 이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뭐가 오류일까? 이것을 무어라는 사람이 밝혀냈다라는 거지. 이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야. 이렇게. 이거 좀 심합니다, 여러분들.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인간들의 사실이죠. 선생님도 쾌락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쾌락 좋아하죠.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인간이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이런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쾌락을 좋아해 이런 사실로부터 해야 해 이런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죠? 디귿.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당위라고 하죠. 즉 사실로부터,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은 사실로부터 당위? 사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 즉 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쾌락을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하는 거 좋아해. 그럼 인간은 게임을 해야 해? 이런 거죠. 응? 그치? 쾌락을 좋아해? 나는
뭐 매운 떡볶이를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인간은 매운 떡볶이를 먹어야 해? 인간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 인간은 누구나 노래를 불러야 해? 한다? 뭐 이런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자연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메타윤리학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 즉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해? 이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 학문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과 학문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학문적인 성립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그렇다 학문이라면 뭘 연구를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 윤리적인 판단에서 이런 문장이라든지 문장의 오류라든지 다 쓰는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추론 과정. 추론이 뭐라 그랬죠? 어떤 근거에서부터 판단을 끌어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분석 윤리학자, 메타 윤리학자 중에서 무어라는 사람이 기존 쾌락주의 윤리학 입장의 어떤 부분, 자연주의적 오류 이 부분을 분석해서 비판을 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죠. 학문적으로 성립이 안 돼. 윤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해? 검증 가능하지 않잖아.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논리를 잘 봐라, 얘들아, 여러분들.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야.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문장이 윤리적인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윤리적인 누구나 지켜야 되는 진리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내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윤리적인 진리는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윤리학은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 다시, 메타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는데,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은 이런 뭐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자라는 거고, 아니다, 윤리학은 내가 탐구해 보니까 학문으로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학문이 아니다. 왜? 과학처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양심이 뭔지, 양심을 여러분들 볼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검증이 불가능하다. 고로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문이 아니면 뭐냐? 이 학문으로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 윤리적인 이렇게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잘 보세요. 이렇게 메타 윤리학은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다? 아니다. 윤리학은 학문으로서 성립 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죠. 왜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하지 않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는
사실로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뭐 양심, 눈에 볼 수, 양심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선하다라는 거, 선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인간한테 뭐 실천 이성, 칸트 얘기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다. 검증 불가능하다. 고로 윤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 내리면서 이들의 입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리적인 진리를 알 수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을 비인지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자,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윤리적인 진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입증을 우리는 비인지주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비인지주의에도 두 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면 뭐야?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 그럼 이게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면 뭐야? 그냥 약속을 어기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참 기분 나빠. 약속은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속이 나쁜. 약속을 어기는 건 나빠. 뭔가 나빠. 이렇게. 그냥 일종의 감정의 표현이다. 감정이 영어로 뭐죠? 이모션이죠. 그지? 감정. 이런 비인지주의에서 이런 도덕적인 진리를 감정의 표현, 다시 비인지주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윤리적인 판단을 일종의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어보자. 이모티비즘이라 그래요. 이모티비즘. 이모션? 그렇지. 이모션이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 말에서 따온 거죠. 이모티비즘. 감정의 표현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보니까 참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까 약속 어기는 건 나빠! 라고 할 때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그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약속 어기는 건 참 나쁜 짓이구나.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일종의 약속을 서로 지켜야지 우리가 좀 서로 돈독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일종의 명령의 표현이다. 그런 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명령. 너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는 건 일종의 명령이고 권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옳은 행동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규정주의라고 합니다. 규정주의. 규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규정주의가 뭐냐면, 규정주의는 일종의 처방한다는 거야. 처방하다. 약사 선생님이 언제 처방하죠? 의사 선생님이 언제 의료 시술을 처방을 합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어떤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행동을 명령을 하는 거죠. 뭐 하루에 약을 3번 먹으세요. 그 다음에 빈속에 이렇게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 나은 행동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명령 내리고 권유하고 처방 내리는 것을 우리가 규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이 윤리적인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비인지주의라고 합니다. 됐나요?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메타윤리학 많은 필기 내용을 했고 메타윤리학 할 때 단 한 사람이 했던 이 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더 이상 윤리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이상학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말할 수 있는 거. 자, 이상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